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잠시 음소거를 한 채로 이야기를 했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세션 3.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수 학습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세션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동의하시겠지만 교육에 있어서 학습 자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교사들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교수 학습 자료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 위해서 세션 3.1을 준비했고 세 분의 연사분이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니스 시니올로님은 국제교육연맹 아프리카 지역사무소의 국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데니스님께서는 선임 코디네이터로서 국제 교육 관련된 모든 연구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브뤼셀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교육과 또 교사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셨고 박사 학위를 남아공 대학에서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연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리 시창기 님은 CEMASTE의 파트너십 및 연계 국장입니다. 다양한 국가 그리고 아프리카의 여러 연구기관과 함께 일을 하고 계시고 나이로비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CEMASTE에 저희가 세마스테아라 불리는 곳에서 국장을 맡고 계십니다. 스템 교육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며 각 부서 간의 연계를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연사분은 소개하겠습니다. 저의 동료님이신데요. 테메찬 엔기다 님이십니다. 독일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현재 유네스코 아프리카 교육 역량 개발 연구소인 이크바에서 프로그램 전문관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전문관으로서 엔기가님은 교사 교육을 아프리카 국가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며 그리고 컨텐츠 개발 그리고 평가, ICT 활용, 커리큘럼 개념화 그리고 ODLTI 등등에 관련된 연구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까지 연사분을 소개해 드렸고요. 몇 가지 제가 준비한 질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분의 연사분들을 대상으로 준비한 질문입니다. 먼저 데니스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기 전에 발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기침이 나와서요. 죄송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 학습 자료와 지속 가능한 발전 간의 연계점이 무엇일까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이 회의를 준비해 주신 유네스코 측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교수 학습 자료 그리고 또 특히 아프리카 맥락에서의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교실 내에서 저희가 활용하는 그런 자료들이고요. 그리고 또 역량 그리고 또 다양한 기술 활용 그리고 또 도서관의 도서들 활용 다양한 그런 자료들이 지금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에서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 지난주에 5,400개 이상의 학교가 지금 저희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리스트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그 자료들 그리고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모습들을 아프리카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니제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교실에 있는 많은 도구들이 사실 나무로 만든 그런 가구들 도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한 그런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팬데믹 이후에 사실 아시다시피 많은 국가들, 많은 정부들이 사실 그런 원격 교육을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시스템도 지금 아프리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디지털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 성공하기에는 사실 아직 갈 길이 먼다고 생각이 듭니다. 컴퓨터라든지 디지털 플랫폼들이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그 교사들의 역량, 디지털 기기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역량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난제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그 인프라 아니면은 디지털 스킬의 부재가 저희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교수 학습 자료 측면에서 보면 사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그러한 재료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과서이지만 하지만 교실 이외에 그리고 또 다른 지역 내에 있는 상황들은 저희 이런 교과서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계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현상들만 그 현실들만 저희가 반영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제한적인 그러한 맥락들이 많이 저희가 제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저희가 조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여성 문제 그리고 또 농촌과 도시의 그런 문제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저희가 또 다루고자 저 다양한 역량들을 그리고 또 자료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그러한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러한 집을 제공하고 지역을 제공하는 그러한 주요된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들의 거주 문제도 저희가 크게 다루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슬라이드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사진들을 보실 수 있고요. 학생들 그리고 또 교사들의 그러한 인권 문제들 그리고 교사들의 권위 이런 문제들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데니스님 감사합니다.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현장에 계신 교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메리님께 질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템 교육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목표 달성을 할 때 필요한 교수 학습 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네, 유미코 박사님 질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같은 기회를 주신 유네스코에도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는 스템 교육과 학습에 있어서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특히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에 있어서의 스템 교육 학습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스템이나 스템 학습 자료에 있어서 설명을 드릴 때 먼저 이 역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이 학습 자료라는 것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지식, 스킬, 그리고 그룹 러닝에 있어서의 그 태도를 우리가 봐야 될 텐데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은 바로 학습의 질을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육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온라인 환경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 자연을 기반한 리소스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연적인 요소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 삶의 시나리오를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창의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경 보존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가끔은 잃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것을 이해하고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자료들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학습자들이 우리 실제 삶에서 문제를 발견했을 시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컨셉을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커뮤니케이터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교사로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면요. 이제 제가 고등학교에서 수학, 과학을 많이 가르쳤는데요. 사실 저희 같은 선생님들이 이 수업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아주 기본적인 수학을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영어로 알제브라라고 했을 때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대수학이라는 내용을 아이들이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그 환경에서 먼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깔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교사들이 수업을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배우는 이 지식들이 실용적으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보다 명확한 개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의 방식이 아니고 조금 특이한 그런 혁신적인 그런 자료들까지도 가끔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저희는 삼각 구조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삼각형에 대해 각도를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책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비슷한 문제가 어떻게 내 삶에서 직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에 당면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을 함께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개인과 그리고 사회가 당면하는 문제 해결하는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님 감사합니다. 메리님의 답변을 통해서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정말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도 교육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서 그렇죠. 그리고 또한 저희가 다양한 스킬과 태도를 교사를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저희 세 번째 연사 테마잔 연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사님 같은 경우는 ODLTI라고 하는 그러한 개방적인 그리고 어, 원격으로 진행되는 그런 교육 자료를 많이 개발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지속 가능 개발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네, 유미코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최 측에도 감사드립니다. ODL 같은 경우에는 그 ODL 같은 경우는 개방형 원격 자료라고 저희가 원격 학습 자료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학습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 물리적인 그렇게 대면 교육을 좀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접근성을 또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러한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정말 양질의 교육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 정말 안정적인 교육을 제공을 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다양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 평가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데요. 다양한 교과 과정에서 어떠한 자료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그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또 맥락에 그 교과 과정 맥락에 잘 맞는지, 그리고 또 그런 맥락에 관련된 자료들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저희가 그것을 보고요. ODL 그 자료들이 정말 온라인 교수 자료들이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정말 양질의 교수 설계를 저희가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야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 접근성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타마체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가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교사 학습 자료라는 것이 ODLTA라는 것,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 질문이 다 되었으니까요. 직접 연사분들에 대한 이 답은 다 들어보았으니까 이제 혹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실 분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이제는 서로에게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분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동안의 경험상 교사들이 이렇게 맥락화된 교수학습 자료를 잘 가져와서 성경을 거둔 예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타마차님이 답해 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답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메리님 먼저 답해 주세요. 네,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스템 교육에 있어서 교사들이 직접 자신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가르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학습자들이 과학과 수학이 할 수 있구나, 쉽구나라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케냐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디지털 자료를 선생님들이 직접 만들어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전기가 어떻게 흐르는지 전기의 흐름을 디지털 방식으로 배울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리고 줌을 활용해서 혹은 기타 다른 플랫폼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디지털 자료로 전기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사실 전기의 힘이라는 것은 되게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물리적으로 같이 있다면 사실상 설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구를 통해서 방을 불을 켠다. 이런 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자, 가나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성공 예시가 있는데요. 우리 몸의 각각의 요소들, 기관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해서 그 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고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더 쉽게 몸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혁신적인 그런 방식으로 자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메리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
스템 교육 그리고 또 여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스템 교육을 진행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다양한 그런 컴페티션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다양한 대회들 저희가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들 그리고 자료들을 활용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말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점 저희 역시 기억이 납니다. 정말 훌륭한 성공 사례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질문이 올라와 있지 않은데요. 이번에는 이 성공 사례 계속 지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타마찬 박사님 아니면 데니스 박사님 혹시 사례 한두 가지 정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조금 사례를 공유해 드리고 싶은데요. 굉장히 건설적인 그리고 자세한 그러한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교육, 그리고 특히 아프리카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부르키나파소에서 저희가 진행했던 그런 교육 환경이었습니다. 정말 굉장히 깊이 있는 저희가 트레이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그런 학습 자료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어떻게 설계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정말 맥락적이고 맥락 중심이 되는 그러한 자료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정말 트레이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정말 학생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뭐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산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지리학적인 뭐 강이라든지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기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아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러닝 폴 플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놀이를 통한 학습을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관련되어 있는 그 교사들을 좀 교육하고 또 트레이닝을 좀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를 들면은 다양한 장난감들을 활용해서 그러한 학습을 또 도모하고 그리고 또 배움을 도모하는 그런 환경 조성하는 것을 저희가 좀 트레이닝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개방형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을 저희가 또 저 교육 내용에도 포함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성공 사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그러한 맥락적인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락 하에서 맥락 중심에서 굉장히 정말 훌륭한 그런 사례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문해력 향상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리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역사 교육에도 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타마차님 답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HNA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공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가나와 에티오피아에서 진행이 됐던 것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목표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이런 맥락적인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나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이런 청정 자료를 만드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렇게 기후 변화를 가르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디지털화된 맥락적 자료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 맥락적이라는 자료라는 것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강의 오염이라든지 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교사들이 이런 맥락적 자료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감을 가짐으로써 더 큰 성공 사례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사들과 학생들이 직접 볼 수 있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우리의 사고를 더 자극할 수 있는 예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초등학교부터 그리고 대학 때까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고 있는 대학에서 이 학생들이 자신들이 직접 관여를 하고 있는 뭐 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도 자료를 만들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주요 낭면 과제가 무엇이며 앞으로의 미래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교사 학습 자료와 리소스를 보다 잘 활용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일까요?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과제들을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난제들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좀 연계돼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아프리카 지역에 정말 적합한 그런 디지털 인프라가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디지털을 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교사들의 기술도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이러한 교사들이 양성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아마 레슨 플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지금 만들어지는 그러한 레슨 플랜 계획서를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좋지 않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그러한 자율성을 빼앗기는 형태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교사들도 결국에는 선생님도 결국에는 사람들이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것은 큰 문제로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그 선생님들의 권한 부여라든지 권한 부여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게 여겨보고 있는데요. 맥락적인 그러한 자료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의 권한을 저희가 또 많이 향상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커리큘럼과 관련되어 있는 그 결정에 있어서 다양한 많은 교과서가 지금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지만 과연 어떠한 교과서를 선정을 할지는 사실 이러한 그 결정은 선생님들이 좀 만들어야 하는 선생님들이 해야 하는 그런 결정이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정말 적합한 그 교과서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러한 자료들을 직접 만들어 보고 직접 그리고 또 출판해 보는 것도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미래의 전망도 조금 언급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머티리얼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말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아니면 창의성 함양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많은 지원 요소를 제공해야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너무 듣기가 좋으네요. 아마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하며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존중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사결정에 교사들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정책 관련 의사결정, 교육 관련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교사들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 질문은 메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도전 과제와 미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스템 분야에 있어서 교사 학습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메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리님, 제 질문 들으셨나요? 메리님?
아, 네. 유미코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주요 과제와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메리님. 잘 들리세요? 네, 아주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스템 교육에 있어서 학습 자료, 잘 들린다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스템 교육 자료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 과제와 미래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 이제 학교라는 환경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사들이 이 같은 기존의 자료를 필요로 하게 될 건데요. 그러니까 교사가 되면 학교에 가면 이런 자료가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대치가 이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통 모든 교육기관에 이 같은 자료들이 비치가 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할지 선생님들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라는 것은 물리적인 자료도 있을 것이고 디지털 자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을 습득하고 체득하는 것이 선생님들의 가장 첫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쓸 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게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학교라는 환경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제대로 된 자료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없을 시에는 뭔가 대체로 다른 자료를 찾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도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기존에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였고요. 또 세 번째, 이 스템 과목이라는 거를 가르칠 때에는 많은 교육기관이 사실상 실험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갖추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학교들은 거기에 충분한 기자재를 넣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이런 스템 관련된 랩을 더 강화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식을 말씀드리자면 한 학교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다른 학교들과 서로 공유를 하거나 또는 기존의 자원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협력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공유하고 또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기자재라든지 자료가 잘 마련되어 있지만 기술적으로 이걸 활용할지 몰라서 쓰지 않고 버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교사 역량 강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같은 자료를 활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보통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왔을 때 이제 현장에서 배워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가르쳐 주거나 리더십을 양성하지 않으면 사실상 굉장히 학습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교사가 되긴 했지만 이곳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고 환영받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리소스들을 교사들로 하여금 110분 활용할 수 있게끔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성에 대해서 다들 모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서브젝트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스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이들이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 흐름 말씀드렸죠. 관심이 없거나 또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추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중요한 것은 바로 학교 정책, 사교 같은 정책들입니다. 선생님들이
혁신적으로 리소스를 마련해서 이것을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학교 차원에서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또는 여러 다양한 이벤트들을 마련을 하는 것을 정기화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자들 사이에서 또는 교사들 사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이런 리소스들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정보가 공유가 된다면 교사 자료를 더욱더 풍부하게 만들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의 지역에 있는 여러 재료들을 활용을 해서 교사 자료로서도 또 탈바꿈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리님 감사합니다. 정말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난제들 그리고 또 어려움들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그러한 요소들도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도 설명을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어떠한 태도라든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해결 방안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잘 설명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연사죠. 테마잔 박사님께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난제 그리고 또 미래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특히 이러한 교수 학습 자료의 효과적인 활용면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어려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방법으로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터넷과 그리고 또 온라인 학습에 대한 그 접근성이라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접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에 저희가 연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PBL 같은 경우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에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러한 것 자체가 그리고 또 이러한 디지털 환경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저희 많은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가 문을 닫았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플랫폼, 소셜 미디어라든지 다양한 SNS 플랫폼이 있는데 이런 것을 연계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 여부도 저희가 이야기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사실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저희가 지금 펼쳐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부분에서 이미 제공되어 있는 작성이 된 그런 교수 레슨 플랜들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결국에 이러한 그 자료들을 읽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선생님들 자체가 지금 놓여져 있는 그런 맥락이 무엇인지 그런 맥락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온라인 교육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 내에서 사실 정말 온라인 환경 그리고 디지털 이러한 툴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ODL을 위한 그런 원격 교육을 위한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떠한 교수법을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이 고려해 보아야 할 다양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교사의 컴퍼스라고 하는 그러한 네트워크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칠판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지속해서 저희가 좀 펼쳐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정말 기초
되는 기본적인 컴퓨터 역량, 스킬들도 이에 대한 교육들도 저희가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조금 타개해 나가고자 저희가 하고 있고요.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이러한 역량들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들이 결국에는 문을 닫고 그리고 또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솔루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이러한 머티리얼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타마체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타마체님께서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를 짚어주셨죠. 인터넷 접근성, 전기, 액세스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까지도 잘 짚어주셨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 저희도 이해합니다. 저희가 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낀 게 많습니다. 하지만 또 코로나 덕분에 배운 것들도 많이 있죠. 앞으로 어떤 기회를 포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기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가 올라왔네요. 이 질문이 메리님한테 가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분도 물론 들어보시고 또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요. 학교에서 이제 과목이 따로따로 가르쳐지고 있는데요. 그럴 때 스템이라는 조금 이렇게 광범위한 분야의 성공은 어떤 식으로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질문 드리면요. 그러니까 뭐 물리, 그리고 수학, 화학, 생물 이런 게 다 따로따로 과목이 나누어져서 하나의 분절된 방식으로 가르쳐지고 있는데 이걸 스템이라는 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상당히 멀다고 할 수 있죠. 지금 이렇게 학제 중심으로 우리가 가르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스템이라는 것은 최근에 나온 개념이죠. 그리고 수학, 그리고 과학 과목 3개, 이게 지금 따로따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프리카의 상황을 보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교수학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수학에만 집중을 하고 그리고 3개, 과학 이것만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과학 과목이요. 그런데 기술,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 기초 교육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스템이라는 거 한다면 이 기초에서 굉장히 많은 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의 기초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것은 스템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거기에 포함되는 분류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다양한 국가에서 여러 가지 과목들이 스템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과목은 스템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단계는 회원 국가들에게 이런 과목들이 스템에 속한다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게 첫 번째 단계이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이런 다학제적인 방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것이죠. 다른 분들께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 스템 교육이라는 것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접근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안타깝지만요.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게 거의 다입니다. 어떻게 이걸 평가하느냐는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사실 평가를 할 만큼 어느 정도 도입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너무나 모호한 부분들이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는 굉장히 초기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이라든지 화학, 물리, 생물 이 4가지만 우선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엔 당연히 엔지니어링 그리고 다른 기술적인 부분들도 함께 포함이 될 것입니다. 네, 메리님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메리님께서 최근에 하신 연구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맞습니다. 이런 다학제적인 방식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스템 과목을 하나의 굉장히 넓은 분야로 심지어 뭐 패션이라든지 뭐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보통 사람들이 스템이라고 한다면 지겹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과학을 가르쳐봐서 알거든요. 사람들이 다 지겨워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여튼 그걸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럼 나머지 두 분 혹시 추가해 주실 발언은 없으신가요? 네, 아마 제가 조금 덧붙일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역시 오늘 아침 메리님의 발표를 간단하게 들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아직 시작 단계라는 점 저도 역시 잘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러한 환경이 스템 교육을 정말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점도 저희가 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아프리카 국가에서 저희가 스템을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스템이 교과 과정에 점차적으로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정말 글로벌 파트너십을 또 구축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7가지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ICT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물리라든지 등등 다양한 과목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ICT 기반으로 한 그런 스템 교육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에서는 다양한 가치들 그리고 다양한 그 자원들을 조금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템을 정말 좋은 그 커리큘럼의 일환으로서 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프로젝트 면으로는 저희 그 개개인의 교사들이 스템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물리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아니면 수학이라든지 이러한 개별 과목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이 조금 개발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묶여진다면 단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면서 사실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새로운 스템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타마찬 박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부분으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책 조언을 조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죠. 데니스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입안가들에게 혹시 제언하실 사항이 없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말씀하실 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사로서 너무나 오래 일을 하셨기 때문인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미코 박사님,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조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다른 분들께서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식을 그리고 또 원칙적인 지식을 저희가 어린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교사들이 그러한 중추적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 다양한 교과목을 그리고 또 다양한 교과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면 정말 실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러한 조언 사항들을 이렇게 4가지 요소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4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정부와 파트너들의 중요성을 제가 좀 언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디지털
포함이라는 것이 디지털 인클루전이죠. 디지털 포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아직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컴퓨터라든지 인터넷 연결이라든지 아니면 전기 제공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인프라에 아직 많은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이외에도 아프리카 연맹이죠. 그 아프리카 연맹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동일한 그런 규제가 필요가 합니다. 규율이 필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 아프리칸 유니언에서 저희가 이 통합된 이러한 규율을 제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정부와 그리고 또 개발 파트너들이 정말 기초적인 학교 인프라에 그리고 또 재료들의 자원들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조금 사례들을 많이 설명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을 위한 집이라든지 숙소라든지 아니면 랩이라든지 다양한 인프라에 투자가 필요합니다. 정말 선생님들이 잘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말 전문성을 가진 그런 선생님들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기본적인 요소들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저희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없겠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 그런 리더들뿐만 아니라 정말 평등한 교육, 모두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와 파트너들은 사실 어떠한 문제들에 직면을 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고 정책들을 입안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물론 예를 들면은 교과 과정 부문이라고 하면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교과서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다양한 자료들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정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잘 제공될 수 있도록 출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저희 교사들도 그 정부에 대한 지원을 또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 역시도 교사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사들은 정말 아이들을 도와야 하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사회적으로 보면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초기 단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인프라에 대한 연구인데요.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정말 통합적인 그러한 관점을 저희가 다시 한번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사들의 역할에 대한 그러한 것들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종합적이고 정말 포괄적인 내용, 그리고 또 권고사항들이라든지 평생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교사들을 위한 그런 교사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라든지 다양한 부문을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메리님께 질문 드려볼까요?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정책 제언이 있으시다면 스템 관련된 정책 입안가들 혹은 현장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정책이 무엇이 있을까요? 유미코 저장님 감사합니다. 몇 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제언들이 이행이 된다면 스템 교육 자료들이 훨씬 더 잘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굉장히 포괄적인 정책 계획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스템 관련된 정책이 마련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정보가 잘 보면 스템과 수학, 이뿐만 아니고 모든 교육에 있어서 정책의 인플루언스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탑다운 형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사들의 동참이 결여됩니다.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교사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의미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탑다운보다는 바텀업 방식이 되어야지만 교사들이 보다 의미가 있게 느껴지고 더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저 교육부 장관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행해라, 이게 필요하다, 이게 데이터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죠. 반대로 교사들에게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현장에서의 상황을 알게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정책을 만들 수가 있고 교사들이 더 잘 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교사들, 즉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발언 기회를 주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책의 목소리가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즉, 여기에는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자원을 결집할지 그리고 거기에 기반해서 모든 의견이 수렴된 방식으로 제도화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멋진 정책이 나오지만 이것이 그저 위에서 아래로만 명령 형식으로 지시되는 그런 방식은 현장에서 진행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바텀업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학교가 역할을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원을 결집하고 그리고 제도화하고 이것을 사용화하고 이런 데 있어서 교사들, 학교에서 더 주도적인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제언을 드리자면요. 바로 모니터링과 동기부여입니다. 우리는 다 인간이죠.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들로 하여금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저희가 졸업을 하고 그리고 교사가 되면 이제 랩의 관리도 특히 스템이기 때문에 랩의 관리도 있는데요. 환경이 너무나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노출됐던 환경만 기억하더라도 그다지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획기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야지만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좋게 해주기 위한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정책 제언이라고 한다면 바로 모델 학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델 스템 학교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예시를 보고 이것을 확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죠. 어떤 학교를 우리가 원하는가, 모범적인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스템 환경이 이상향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바로 역량 개발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요. 교사뿐만이 아니고 학교의 관리자들에게 역량 강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관리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사실 관리자이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개발 프로그램이라는 거에 있어서 교사가 포함되는 경우는 있지만 관리자들은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스템 교육 계획이라는 걸 만들 때 모든 사람들이 동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계획들을 보면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있지만 그냥 스템이라는 것은 조금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자체에 스템이 조금밖에 없으면 당연히 떨어지는 예산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스템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목표로 잡아서 계획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필요한 재원이 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다음으로는 지역 공동체와 부모님들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지원을 결집시켜야 할 것입니다. 언론을 보시면 사실 부모님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뭐 숙제가 충분하지 않다든지 숙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된 숙제가 아니라든지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을 제시하는 선생님들이 어머님, 아버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숙제와 같은 부분들을 조금 더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개선,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서로 간의 지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전문가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교사 학습 자료를 만든다고 할 때 선생님들이나 또는 학교끼리도 도움을 줄 수가 있지만 전문가 공동체의 지원을 받으면 빠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다 의견을 더 교류하고 전문성을 끌어들이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에도 실제로 잘 활용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교는 고립되고 어떤 학교는 리소스가 너무 적어서 어려워하고 이런 경우가 없게 또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리님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한 언급사항 해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이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그런 정책 제한 부문에도 동의를 하고요. 타마찬 박사님, 이번에 해주실 말씀 있으면 조금 부탁드립니다. 교과 과정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현장에서 실습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IDL 프로젝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부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4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저는 유네스코 소속이고요. 지금 현재 아프리카의 역량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이 회원국의 그러한 소유권이 사실은 부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 강화에 대한 소유권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정책 이방가가 조금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트레이닝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기관 차원에서 저희가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훈련에 대한 그러한 소유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TC라고 하는 이러한 환경에서 저희가 어떻게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지 저희가 그런 것들도 좀 언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국에 결국에는 책임이 있는 거죠. 이 TTC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TTC 환경을 개발하는데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회원국들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니셔티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지금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파트너들과 함께 하는 그러한 이니셔티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파트너들을 동원해서 정말 다양하게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기술 회사들이라든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협력도 굉장히 지금 도모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연결은 굉장히 조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요. 특히 아프리카 많은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가시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청중에서 지금 질문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앞서 메리님께서 잘 답변을 이미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집에 와서 학교가 끝나고 숙제를 가지고 집에 왔을 때 부모님들이 함께 숙제를 같이 하고 또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유네스코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학습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혼자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학습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요. 이러한 자료들, 교수 학습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세션을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제 소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유미코라고 합니다. 유네스코의 아프리카 교육 역량 개발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뭐 교사 개발 등등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네, 이번 세션은 저희가 아프리카를 주제로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많은 도전 과제가 있으면서도 또 기회가 있는 지역이 아프리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션을 저희가 세 분이 저명한 연사분을 모셨는데요. 국제교육연맹 아프리카 지역 사무소에서 그리고 세마스테 파트너십 및 연계국에서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참여를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현장 상황을 알려주셨고 여러 가지 제언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세 분을 통해서 정말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 들어보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도 이번 유튜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좋은 통찰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저희가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사실상 보편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대륙, 다른 국가에 있는 참여자분들께서도 맞다, 이것이 현실이다라고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인프라라든지 혹은 물리적 또는 디지털적인 차원에서의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전기 문제도 있고요. 하지만 기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깨끗한 아프리카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디스아바바에 살아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13개월이 있거든요. 저희는 1년이요. 그리고 1년 거의 동안 아름다운 태양이 항상 내리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22세기까지 저희가 충분히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로나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교수 학습 자료라는 것은 꼭 물리적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디지털 자료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국가에 국한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트디부아르에서 책을 읽고 그 똑같은 자료가 가나에서도 쓰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언어에 국한될 필요도 없습니다. 영어 혹은 다른 언어로도 충분히 다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코로나를 통해서 배운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교수학습 자료가 물리적일 필요가 없죠. 물론 물리적인 자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물리적 자료도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디지털 자료의 중요성도 잊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부모와 또 공동체의 참여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더욱이나 학교가 폐쇄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는 학교에서 코로나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반만 등교하다든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짐에 따라 지역 공동체와 부모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분께서 공통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다면 바로 교사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사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정책 입안 과정에서 그리고 정책 이행 과정에서 교사가 배제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그리고 학교와 그리고 학습 자료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다름 아닌 교사들입니다. 따라서 교사들은 항상 참여가 되어야 되며 이들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고 경청되어야 하며 정책에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온다면 또 저희가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또 교사와 그리고 학습 자체에 대한 그 퀄리티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세대 그리고 미래 세대까지도 아프리카의 모든 우리 미래까지도 더 밝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각각 연사분들께 30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장만 부탁드릴게요. 데니스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사에게 투자를 해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교수 자료들을 개발에 있어서 이에도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스템 교육에 투자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모델 스템 학교를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테마잔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디지털 세계에 살고 있죠. 그래서 온라인, 지금 모든 것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 교수, 학습 자료 개발 역시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저희 디지털 상황에서 모든 학생들이 정말 동등한 평등한 접근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메리님, 데니스님, 그리고 타마잔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 그리고 또 교사들의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최 측에도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 정부에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